안녕하세요. 어,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이미 시작했고,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이제 강의할 현진한 세무사입니다. 일단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전반적으로 원가 관리 회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세무사 시험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합격을 하지 않으면 시험은 그 결과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이 직장 다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직장 다니면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예. 처음에 저도 원래는 저 증권회사 그 투자신탁회사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 있다가 어, 회사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 돈 갖고 운영을 하다가 그렇죠?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서 뭐 제가 끼쳤나요? 뭐 그 당시에 뭐 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빈라덴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제 어,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뭐 손실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손실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사수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펀드 운영하고 있다가 예, 손실 나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점으로 발령 나고 그러니까 둘이 또 어떻게 같은 지점으로 발령이 됐어요. 나가라는 얘기로 이제 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분은 변리사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게 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 세무사 개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갔습니다. 대학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개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강의하고 병행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 직업이 저한테 잘 맞지는 않아요. 보면 예. 이, 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그렇게 뭐 잘 이렇게 맞은 거 적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적성에 맞아서 일하는 분들이 과연 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근데 하다 보면 적성에 또 맞기도 그래요. 오히려 이제 강의하는 게 더 적성에 맞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병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직장 다녀도 이제 뭐 지금 직장 생활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직장 다녔을 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꿈꾸는 거였는데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일하는 직업이 없을까? 그죠? 옛날에 치과에서 살 때는 여의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북 쪽에서 살아가지고 항상 6시에는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7시까지 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 다음에 이제 그 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하면서 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직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 의사, 변호사 이렇게 이제 전문 자격증 갖고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하고 변호사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의사 분들은 이제 환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업은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개업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좀 고생을 하겠죠. 예. 왜냐하면 네, 클라이언트 거래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그 거래처 확보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돼요. 예. 누가 뭐 조언을 해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이거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학교를 갔거든요. 개업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그 사무장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그때 한 20개에서 한 30개 남짓 됐거든요. 이제 사무장님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한 15년 동안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무장님하고는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같이 또 이제 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맙게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인인데 계속 제 거래처를 관리를 해주면서 전 진짜 좋거든요. 예. 맨날 이제 매년 학교 언제 나올 거냐, 학교 언제 나올 거냐 막 그 얘기를 하다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나와서 강의를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무장님 제 거래처를 다 이렇게 지금까지 또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운이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무장님도 이제 계속 있으면서 본인의 이제 거래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장님께서는 거래처가 꽤 많아요. 네. 그분은 이제 포스님 뭐 한 20년 정도 된 거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 친구들도 대부분 다 회계사 세무사여가지고 다 이제 개업하거나 또 로컬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대부분 다 이제 일한 지가 다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래처가 다 확보가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시스템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 관리만 잘 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 개업한 그 친구 한 20년 넘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하는 일이 일주일 내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전라도에 거기 파인비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뭐 이게 뭐 놀아서 좋다고 그게 아니라 이 직업은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잘 갖고 놓으면 그 이후에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예. 진짜 다들 부러워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제 거래처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절 부러워해요. 뭐 저를 부러워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런 이제 이런 좀.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좋은 게 진짜 한 10년 동안 잘 갖고 나서 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내 개인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만 잘하면 이거보다 편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없습니다. 예. 뭐 의사나 변호사는 뭐 리스크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조직 관리만 잘하면 이제 일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일단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뭐 처음에는 물론 이제 힘든 점도 있긴 한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 자격증 따가지고, 예, 뭐 지금까지 일하면서 뭐 아직까지 뭐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학교 간 걸 후회합니다. 예. 차라리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무실을 유지했더라면 그 친구하고 같이 골프 치고 있겠죠. 예. 뭐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뭐 저는 뭐 강의하는 게 처음에는 강의할 때 제가 굉장한 그 뛰어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업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그 애정이 가는 반이 이 직장인 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교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술한 그 교재인데, 이게 다시 이제 출판사를 옮겨가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게 초판이기 때문에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타가 있는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수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서 교재예요. 기본서 교재. 이게 페이지가 제가 1000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한 8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1차 시험 보게 되면 이 절대평가잖아요. 60점, 평균 60점. 꽈락 없이 평균 60점을 넣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으로 아마 원가관리회계는 이 회계학 일부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계학 1부인데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0문제 중에서 재무회계가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가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재무회계 비중이 더 높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게 이제 2차 시험 가도 똑같이 이제 회계학 일부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주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비중을 보게 되면 자, 재무가 60점이 나오고 원가가 40점이 나와요. 그래서 20점짜리로 이제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세법 관련된 거예요. 회계학 2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있고 이제 세법 논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세법은 세법 선생님이 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계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또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순서가 하루에 공부한다라고 하면 만약 우선순위 정한다면 재무 또는 세법 이게 1, 2등을 다툴 거예요. 이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원가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바로 이 원가관리회계.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원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특이하게. 예. 저는 원가를 좋아서 원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인기 과목이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이제 교수님들 다 회계사, 세무사 출신이고 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이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기 과목이니까. 예. 저도 이제 이 세법을 이제 선택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TO가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보고 이제 이사님이 잠깐 원가 좀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잠깐 하고 이제 나중에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바꿔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를 어떻게 해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학교 한 15년 동안 이 원가만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원가를 가장 이제 등한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합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원가가 발목을 잡습니다. 회계사 시험도 그래요. 회계사 보는 수험생들도 2차 시험에서 제일 꺼려하는 과목이 뭐냐면 회계사는 이제 부분 합격제잖아요. 그러면 재무회계 세법 합격하는 것보다는 원가관리회계 과목 하나 합격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나중에 재무회계하고 세법은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 그럼 무조건 다 60점 넘는 과목이에요.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 근데 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가는 이제 비유를 해보면 국영수에서 좀 수학에 가까워요.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결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원가가 좀 그런 식의 과목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는 뭐 다 기준이잖아요. 기준. 법이고 이것도 법이잖아요. 일종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준의 내용을 숙지를 하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기준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답을 맞추고 이제 틀리게 되고 그런 건데 얘는 그 내용에 대한 공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다음다. 왜? 그 시험 보는 그 시간 내에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원가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 원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게 꽈락이 많이 나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재무회계 세법에 비해서 그 시험 점수의 편차가 큰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 정도 가면 또는 뭐 유예생들 정도 되면 재무회계 세법 실력이 서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학원에서 강의 듣고 뭐 학원들도 다 이제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학원에 있는 물론 선생님들의 이제 실력도 물론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래도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강의를 또 뭐 보고 뭐 이렇게 저분은 어떻게 가르치나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실력에 편차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갖고 가는 그 실력도 거의 편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학생의 그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걸 맞추면 20점이고 못 맞추면 빵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절대지만 여기는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등수로 뽑는 거니까. 일정 인원을 가지고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배점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는 점수 편차가 뭐 크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5점에서 10점이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15점에서 20점 또는 뭐 25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오히려 원가관리 요 과목이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쭉 이런 식으로 해오거든요. 재무세법 위주로 하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모자르니까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더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얘를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얘는 또 시험에 이제 막판에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험 막판에 가느니 이것도 버릴 수는 없고 근데 하자니 또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게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막판에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또 손이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가는 이제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기에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재무회계하고 세법, 특히 재무회계 세법, 재무회계 대부분 다 회계학 교수님들이 다 재무회계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낼 때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응용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험장 가서 여기서 시간을 더 잡아먹고 문제를 별로 해결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원가에 자신이 없으면 꽈락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시험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가 어렵게 나오죠? 그러면 그의 꽈락률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가관리회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포기하면 저는 동체 합격을 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동체 합격했을 때 점수 편차가 컸었어요. 세법학은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세법학 1부가 43점이었어요. 세법학 2부가 극적이었습니다. 41점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거 뭐 꽈락 겨우 면허까지는 명과한 거잖아요. 명과. 이 세법학 2부는 아예 포기를 했는데 제 학교 후배가 저 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한 10문제 정도를 자기가 정리한 걸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걸 다 못 봤어요. 그냥 한 5개만 봤거든요. 근데 그 5개에서 2문제가 나온 거예요. 얼핏 본 게. 그 15점짜리 뭐 부가치세, 그때는 이제 부가치세법이고 그때는 이제 특별소비세법, 지금은 이제 개별소비세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 뭐 10점짜리 문제하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 문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1번만 기억나요, 지금. 이게 제가 시험을 언제 합격했냐면, 제가 언제 합격했죠? 2000 월드컵 다음에 합격했거든요. 2003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합격했는데 1번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 1번이 뭐였냐면 소득처분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어요. 아는 문제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사례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소득처분만 됐다 썼죠. 그 소득처분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 의미하는 거. 예.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예, 꽈락을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2부 세무회계는 그때 세무회계 82점 맞았고, 예. 그 다음에 회계학 1부에서 여기서 제가 98점을 맞았어요. 그게 2점짜리 하나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뭐 회계학 1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시험 보기 전날에 그때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채권 채무 제조중이 그 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었어요. 그때는 국제기준이 도입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도입이 됐고 제가 2003년도에 합격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채권 채무 조정이 이제 개정이 됐고 보통 세무사 시험에서는 개정된 다음에 출제되는 게 보통 관행이었어요. 그걸 받고 근데 그게 1번 문제였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다르게.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줄 때 시작하기 전에 그때 그 문제를 다 풀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네. 감독관들이 막 매수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방금 전까지 보았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막. 그러니까 1번을 풀고 이제 시험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를 한 2번 푼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지분법 회계. 지분법 회계 이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고급 회계 세무사 시험에서 고급 회계 잘 안 나오는데 왠지 이상하게도 이제 지분법 회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전날에 봤는데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시험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이것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빵꾸 난 점수를 다 이제 이걸로 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는 좀 재밌어야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 관리는 이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 원가 의사결정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문제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2003년도면 거의 뭐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대원외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대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 그 문제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2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가 관리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두면 오히려 이제 시험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15문제를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총 60시간입니다. 저한테 배정받은 게. 근데 저는 보강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다 진도를 어떻게 쓰든지 다 나가거든요. 저번에 보강 딱 1시간, 하루 더 했었어요. 4시간 더 했었어요. 저번에는 64시간을 했는데 아마 이제 요번에는 이제 60시간으로 이제 끝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60시간이 이게 이제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중에 하는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가 관리 회계가 한 100시간 정도가 돼요. 100시간. 그럼 그거 6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원가를 잘하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시간을 공부한다 가지고 원가 시험을 잘 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기본서 교재니까 저도 이제 교재를 이렇게 이제 두껍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이 60시간 내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쭉 20년 동안 강의해보면서 보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틀려요.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해도 여기서 무조건 60점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몇 점 맞고 싶으세요? 이거? 한 8, 90점 맞고 싶으세요? 그러면 꽈락이에요, 꽈락. 시험 너무 욕심을 내면 떨어집니다, 시험은. 예. 이게 절대평가 60점이니까 60에서 65점 맞으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 그런데 이 60에서 65점 맞는 게 이게 이제 점수로 보면 이게 별거 안 될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게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2.5점이니까 60 나누기 2.5 하면 되겠네. 24개를 맞춰야 돼요. 60점을 맞추려면.
이게 이제 60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마 이 회계학 일부 요거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입되는 시간이 많으면 50분이에요. 많으면. 그러니까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24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장단컨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50분 안에 40문제를 다 못 풉니다.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몇 문제 푸냐면 33문제에서 35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 문제지 보면 이만큼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찬찬히 읽는 데만 해도 한 30분은 걸려갈 거예요. 30분. 하나 다 읽는데도. 근데 그걸 읽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60점이라서 절대적인 이 점수를 보면 안 되고 내가 50분이라는 시험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40문제를 풀어서 24문제 풀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이게 안 되거든요. 이제 제일 잘하는 학생이 35문제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적인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35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문제는 뭐 찍어서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24개 나누기 35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거의 7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70점. 제일 잘하는 학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실력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거는 이제 유예생들 떨어져가지고 2차 떨어져가지고 다시 1차 보는 그런 학생들 수준이 보통 이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내가 회계라는 걸 처음 공부하고 내년에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하면 한 30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30배에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80점입니까 이거? 80점이에요. 80점. 그러니까 체감적인 점수가 이게 절대적인 점수가 이게 이제 60점이라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적인 점수는 80점이라는 거예요. 80점. 물론 이제 나머지 10문제에서 이제 한 번으로 다 찍으면 뭐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뭐 한두 문제는 맞추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배제해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점수 맞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가면 항상 시간이 모자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시간이 모자라는 게 결국은 뭐 실력이 부족했다는 그 얘기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느낌이 달라지죠. 아, 이게 이제 쉬운 시험이 아니겠구나. 60점이면 누구나 다 맞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체감 점수는 지금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문제 기준으로 하면 8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꽈락이면 한 보통 이제 그게 한 65점 정도 실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회계학도 그렇고 이제 세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 경험상 그렇죠? 저는 8개월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운도 따르고 그랬었는데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책으로는 공부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두꺼운 이제 기본수 책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이제 쭉 봤는데 가장 얇은 책이 뭔지를 찾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유명 강사가 쓴 책이 아니라 합격자 9명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시험 봐서 합격한 그 학생들이 그 출판사가 등대였거든요. 예. 출판사 제목도 마음에 들었어요. 등대. 책이 굉장히 허접하게 보였어요. 왜냐면 합격자 쓴 9명이니까 다른 유명 강사가 쓴 책들은 뭐 책이 2도고 막 3도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1도였어요. 1도. 그냥 이렇게 뭐 제본한 책처럼 보였어요. 쭉 봤는데 야, 내가 공부를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가장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에서 표현한다면 제한된 자원 하에서의 내가 이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얇은 책도 그 책 쓴 사람의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 내 책을 본 사람이 떨어지라고 책을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예,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 때문에 원가를 잘하게 된 거였어요. 그 등대에서 나오는 요 얇은 책인데.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제 그 노하우를 거기다 잘 이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9명이 쓴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도 이제 뭐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맡은 것 같아요. 나는 개별 여기를 자신 있으니까 여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논리적인 흐름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어떠한 이제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서술을 했냐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지난 한 10년간의 기출문제 있죠.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유형을 예를 들어가지고 요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내용이다. 요 유형과 관련된 이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보면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게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문제 푸는 이거 연습하고의 어떤 연결 고리 관계를 그걸 잘 써놨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제 객관식 교재도 그때 그런 유형대로 그거 비슷한 그런 그 구조대로 제가 이제 책을 서술을 했거든요. 제 객관식이 되게 얇아요. 네. 유형 50개로만 딱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의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서라는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6권 책을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60시간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자 목차를 보게 되면 자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 원가 관리액의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최신 관리 얘기해 가지고 15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5문제.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장에서 한 문제는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매년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부하고 2부를 우리가 원가액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목차예요. 그러면 제1부를 보게 되면 재무보고를 위한 제품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재무보고라는 거는 결국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는 이거는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냐면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가관리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기업이 되는 거죠.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는 알죠. 상기업은 완성품을 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고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공을 통해가지고 제품으로 이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재무회계 내용이에요. 재무회계. 재무회계인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제조기업에서 우리가 제조기업에서의 재고자산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제품원가 계산을 이걸 얼마로 할 거냐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일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기업마다 생산 방식이 다르니까 그 생산 방식에 적합한 우리가 원가 계산 제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원가 계산 제도를 공부를 하는 거야. 개별원가, 활동기준, 종합원가, 결합원가.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액인데 제품원가 계산을 위한 거예요. 그 제품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조기업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까지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게 나오면 네 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세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부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부는 이건 원가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제품 원가 계산,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응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3부가 관리 얘기거든요. 관리 얘기는 내부 보고 목적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예요. 관리 얘기의 이제 주된 내용은 기업 내부에서의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할 때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면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와줄 만한 이 원가 정보가 바로 그 2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원가 계산. 이 표준원가 계산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건 성과평가에 되는 겁니다. 성과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동원가 계산. 이게 이제 관리에게서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 원가 계산을 공부하고 이 원가 계산에 대한 이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표준원가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고 변동원가에서도 나와요. 특히 세무사 시험은 변동원가 계산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변동원가 계산은 1차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2문제,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떤 해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 2부도 우리가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까지 나온다 하다고 합니다. 이게 2문제, 이건 3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문제에서 5문제. 1부, 2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총 15문제니까 나머지 이제 한 7문제에서 8문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중이 같아요. 1, 2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의 비중이 이제 뭐 1, 2부에서 7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3부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오고 1, 2부에서 8문제 나오면 한 7문제 정도 나오고 이게 보통 이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겁니다. 골고루. 네. 그리고 이제 3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의사결정도 이제 어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조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리는 게 바로 이제 관련원가 의사결정. 그래서 9장과 10장이 있죠. 네, 그 9장과 10장이 또 3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CBP 분석하고 관련원가 의사결정. 그 9장과 10장에서 보통 적게는 2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온다는 거야. 많게는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원을 골라라 하면 6장, 7장, 9장, 10장 그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특히 2차 시험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스킵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이 100시간짜리 수업이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강의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60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60시간 수업에서는 중요한 것만 그것만 열심히 강의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왜 그냥 넘어가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단원이 바로 이제 어떤 단원이냐면 뭐 11장의 자본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15장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긴 하지만 그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말반은 항상 공부를 조금 약간 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문제를 다 못 푼다고. 그죠?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그 1차 시험 볼 때 세법 같은 경우에 내용이 많잖아요. 세법이 괜히 이름이 세법입니까? 유치하긴 한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욕 나오는 과목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게 세법이에요. 세법. 예. 근데 이 세법을
여러분들 세법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 법인세법이잖아요. 법인세법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막 드립다 판다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법인세법은 이 출제하시러 가시는 교수님들이 다 재무회계 전공이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은 재무회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업회계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법인세법은 어렵게 내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실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세법 전공자도 별로 없어요. 예. 소득세법하고 부가세법이에요. 그걸 실무를 해야지만 뭐 문제를 응용돼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실무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으로 응용돼서 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이제 잘못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시험 출제위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내용으로 문제를 오류된 문제를 출제했다? 그분은 그럼 낙인이 찍혀요. 낙인이. 예. 여러 학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이제 낙인 찍힌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소득세법하고 부가세법은 시중에 있는 이런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쓰는 그런 교재들 그분들 다 실무를 했으니까 오류가 없을 거잖아요. 거의. 예. 뭐 거의 없더라고 봐야죠. 예. 그분들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이 세 가지를 팠어요. 요거를. 여기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도록. 예. 근데 그게 1차 시험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 2차 시험에도 효과가 더 컸어요. 2차 시험에서의 법인세법 문제는 꽤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소득세법, 부가세법은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차에서 했던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2차 시험 가가지고 아마 소득, 부가세법을 이거부터 먼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82점인가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소득, 부가세법은 거의 만점을 받았을 거로 기억이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부가가치세, 무슨 매입세 공제, 뭐 안분 계산하는 거 나오고, 뭐 소득세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번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결정세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그게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딱 내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거 세법 선생님 잘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확실한 부분 이 법인세법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투입되는 시간이 이게 작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거의 뭐 두 개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은 누구나 다 앞부분 다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별로 어렵게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다. 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경부에서 시험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기획재정부. 근데 지금 이제 한 몇 년 전서부터 좀 꽤 됐죠. 예, 이제 이게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큐넷 들어가면 거기 이제 뭐 자격증이 있고 이제 세무사 거기 딱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최근 한 5년에서 7년치의 1차 시험 문제 있죠? 그걸 다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다운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든 세법이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같이 1장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5년, 7년에서 1장에서 문제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항상 그 기출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또 문제를 풀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거든요. 문제는 한 번 풀 때 기출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거 분명 도움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특히 원가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그 하나의 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보세요. 아까 40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정확성 이거는 이제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이건 신속이잖아요. 신속. 그리고 이걸 끌어올리는 거는 이건 정확이잖아요. 예. 근데 신속한 사람이 정확도도 높아요. 왜냐면 신속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여기서 오래 끈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한 사람은 빨리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1차 시험에서는 이걸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주어진 50분 내에 35문제 이상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문제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근데 이걸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 전형적인 유형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 시험은. 이 시험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쭉 갖고 다니면서 문제를 계속 읽어야 돼. 이 내용을 몰라도 아무튼 그 단어를 공부했으면 그 문제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든가 그런 게 눈에 이렇게 익숙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출문제를 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출문제 유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걸 계속 읽었어요. 그걸. 왜냐면 문제마다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핵심인 그런 어떤 주제가 있고 이제 그 주제에 따른 그 스토리가 이제 쭉 나와 있다고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원가는 회계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량 곱하기 단가는 총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라는 게 숫자로서 이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숫자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량과 그 다음에 단가와 그 다음에 총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뻔해요. 다 수량과 문제 자료가 수량과 단가와 이 총액과 관련된 자료가 다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특히 원가 같은 경우도.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얘를 요구사항으로 하고 싶다. 그럼 나머지 요 두 개가 이게 문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푸는 거죠. 얘를 요구사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문제 자료는 예, 수량과 총액과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얘를 요구사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문제 자료는 수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틀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딱 읽죠. 그럼 요구사항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요구사항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이거에 대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이런 걸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읽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 번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를 여러 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는 이제 시간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체감 점수가 이제 80점, 90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장수생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내용은 아는 건 많은데 이걸 빨리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신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걸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기출문제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도 보게 되면 뒤에 이제 뭐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단원별 문제도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60시간 내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5년에서 7년간에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무회계, 세법, 그렇죠? 그런 기출문제를 싹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아 오늘 배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게 되면 시행착오 없이 빨리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항상 뭐 다른 수업도 그렇지만 이게 수업에 대한 OT를 하잖아요.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무 욕심내가지고 10년치 하면 그때는 이제 이거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 순서대로 후위 선출로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 유형이 가장 최근의 유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수 수업을 들으면 10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는 물론 이제 100시간 공부한 사람도 이제 뭐 공부 잘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처음이라서 뭐 이렇게 뭐 잔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요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